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2년에 시행된 고1 6월 학력평가 독서 3개 지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는 홍대용의 사상과 그 의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체적으로 지문 분석 들어가고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풀고 그 다음 지문인 청각의 원리 그리고 가설검증과 오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오시면 중화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의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이다. 지금 중화사상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죠.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하여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자, 중화사상에 대한 조선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했죠. 또한 중화사상,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조선 유학자들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화사상,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자면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였지만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였다. 자, 지금 조선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7세기에 이민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는 인류와 함부류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하론으로 이어졌다. 지금 북벌론과 척하론의 사상적 배경, 이유가 드러나 있고요. 구체적인 인물의 말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중화사상과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자면 18세기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지금 18세기에 들어 명나라의 회복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도 중화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조선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다. 자, 북학파의 입장은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거고요. 북학파는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18세기의 중국과 조선의 정치적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자면 그중 홍대용은 자, 또 홍대용이라고 구체적인 인물이 제시되었죠.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며 가지게 된 한족의 문물로 보았다. 지금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에 대한 홍대용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런 생각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그가 저술한 을병 연행록에서도 드러나는 홍대용의 시각이 드러나고 있고요. 중화사상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홍대용 역시도 다른 유학자들처럼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보면 하지만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자, 홍대용의 사상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홍대용의 사상이 변할 수 있었고요. 의산문답이라는 책은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이 드러나는 책으로 두 책에 드러나는 홍대용의 사상을 바탕으로 을병 연행록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과 의산문답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을병 연행록에 드러난 홍대용의 사상, 중화사상이죠. 그리고 의산문답에 드러나는 그 전환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자면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의산문답에 실려있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다. 자,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은 중화사상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상하나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 지구설이 평등주의, 다원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요. 내용 2의 문제에 땅이 둥글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구설은 평등주의, 다원주의로 이어지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우주설을 주장하였다. 지금 무한우주설의 내용이 하늘은 무한하여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바로 무한우주설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의산문답에 실려있는 홍대용의 이론, 특히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면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이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자, 무한우주설이 평등주의, 다원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구별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자, 이제 중화사상에서 벗어난 홍대용의 의식이 드러나죠. 지금 중화사상에서 벗어나 평등주의, 다원주의에 도달했고요. 여러분들은 홍대용의 이런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을 통해 중화사상을 벗어나게 된 홍대용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을 바탕으로 중화사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자, 이제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이 나타나죠.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 2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홍대용이 국가, 민족 간의 관계를 넘어 조선사회의 새로운 사상을 적용하여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에 드러난 홍대용의 변화한 사상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자면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 자, 선구적은 단어 뜻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뜻을 한번 보자면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그 시대의 맨 앞에서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용의 사상이 가지는 의의가 드러나고 있고 홍대용의 사상은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에도 불구하고 중화사상만을 고집했던 당시의 유학자들과는 달리 선구적인 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홍대용의 사상이 가지는 의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대용의 사상과 그 의의는 지문 분석이 마무리되었고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학평 변형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대화를 윗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우리 윗글에서 양반들이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음을 알 수 있으나 양반이 왕보다 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왕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귀천을 평가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송시열은 중화를 기준으로 하여 오랑캐와 오랑캐가 아닌 것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사람과 동물의 구분에 빗대어 강조했죠. 반면 보기에서 을은 사람과 동물, 초목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갑과 달리 동물과 초목이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고 있다는 을의 주장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모두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4번 보기에서 을은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는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에도 위아래 등을 구별할 수 없다는 홍대용의 이론을 통해 뒷받침하기 적절합니다. 마지막 5번 을병연행록을 저술할 당시에 홍대용은 중화사상의 영향 아래에서 한족의 문물에 기준을 두고 중화와 중화가 아닌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을 두고 동물과 사물을 구분한 갑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의산문답을 저술한 홍대용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각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인간과 동물, 사물이 각자의 기준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을의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풀어볼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6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바로 1번이죠. 윗글에서 홍대용이 청나라에 가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되고요. 나머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유학자들이 청나라 정벌을 주장한 것은 청나라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요. 3번. 홍대용의 사상은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며 변화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홍대용과 대립하는 사상으로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한 송시열이 드러나 있으므로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5번. 의상문답에 드러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9번 들어가기 전에 니은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줄게요. 자, 니은은 지구설입니다. 자, 니은 지구설 기억하시고 9번 또한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 먼저 가자면 지구가 계란처럼 둥글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니은의 입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니은의 입장에서 긍정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니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하여 청나라의 문물을 중화의 제도로 보고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북학파의 입장이고, 이는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니은의 입장에서 긍정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디귿으로 갈게요.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가 작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므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중심을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니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 가자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생각하므로 땅이 둥글다고 생각하는 니은의 입장과 대립하는 의견이죠. 따라서 니은의 입장에서 긍정할 만한 것은 기역과 디귿으로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대용의 사상과 의의에 대한 문제도 3가지 풀어보았고, 우리는 그 다음 지문인 청각의 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째 지문 청각의 원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자녹음 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들리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글의 중심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소리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글의 중심 내용은 소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1문단은 앞으로 설명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각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소리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다. 자, 소리는 뭐뭐이다 이니까 소리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하여, 자, 여러분, 인간이 소리를 듣는 과정이 이제부터 나올 건데 이런 과정이나 순서 같은 건 정말 꼼꼼하게 알아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해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켜 손모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인간이 소리를 듣는 과정 3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리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의 의미고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중심 화제와 관련이 있는 개념을 정의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방식으로는 중위를 거치는 공기전도와 이를 거치지 않는 골전도가 있다. 지금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을 2가지로 분류하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각각의 방식과 관련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째 문단은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방식을 공기전도와 골전도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우리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드러나 있겠죠. 그래서 3번째 문단을 가자면 공기전도는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공기전도니까 당연히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전달되는 거겠죠. 자, 공기전도와 골전도의 매질, 단계 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공기전도와 골전도 볼 때 꼼꼼하게 보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체의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면 귓바퀴가 이 진동을 모아 귀 속으로 보내고, 지금 공기전도의 과정이 드러나 있죠. 첫 번째로 물체의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면 그 다음으로 귓바퀴가 이 진동을 모아 귀 속으로 보내게 돼요. 그 결과 진동은 웨이도를 지나게 됩니다. 귓바퀴와 웨이도 등 진동이 지나가는 각 지점에서는 소리의 공명이 발생한다. 자, 소리의 공명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기전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기전도의 과정에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만을 키우는 겁니다. 자, 공명이란 공명 주파수에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 공명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죠. 웨이도의 경우 공명 주파수는 성인 기준으로 2500에서 2700Hz이다. 공명 주파수는 웨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 잘 알아놔야 해요. 웨이도의 길이가 성인보다 짧은 유아는 공명 주파수가 더 높다. 유아가 성인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 더 높은 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유아는 2500Hz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명에 의해 증폭된 진동은 고막을 진동시키고, 자, 우리 공기전도의 과정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4번째 나오죠. 고막의 진동은 청소골에서 더욱 증폭되어 그 다음에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공기를 통해 진동이 전달되는 공기전도의 과정에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증폭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에 반해 골전도는 귀 주변 뼈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다. 자, 귀 주변 뼈가 바로 골전도의 매질이 돼요. 우리 아까 공기전도는 매질이 공기였는데 골전도는 매질이 귀 주변 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공기전도와 다르게 소리가 뇌에 바로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차이점 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골전도와 공기전도의 차이는 골전도는 진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귓바퀴와 웨이도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의 공명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골전도와 공기전도의 차이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골전도를 통해 절단된 소리가 함께 있다.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20에서 1000Hz의 소리는 골전도로는 잘 전달이 되지만 와 중위에서 공명이 잘 일어나지 않아 공기전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지금 공기전도와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자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골전도를 통해 듣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므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는 공기전도로만 전달되는 2500에서 2700Hz에 해당하는 소리지만 골전도를 통해 듣던 소리는 20에서 1000Hz의 소리이므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요.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평소 자신이 듣던 목소리보다 더 넓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된 목소리는 들을 때에는 공기전도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만을 듣게 되므로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그 이유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자면 한편 웨이와 중위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골전도를 통해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전도는 웨이랑 중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이용한 보청기도 사용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보청기가 골전도를 이용한 기술이 되는 거고요. 보청기를 통해 외부 소리의 진동이 뇌로 전달되는 방식이 바뀌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골전도를 이용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웨이랑 중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보청기를 꼈을 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는 이어폰에도 골전도의 원리가 이용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이어폰도 골전도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어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내부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석과 보이스 코일이 있다. 자, 지금 골전도 이어폰 속 자석의 역할이 내부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자,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과정은 꼭 꼼꼼하게 알아둬야 돼요. 자, 일단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해요. 그 다음에 내부 자기장에 의해 보이스 코일에 인력과 청력이 교대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스 코일의 진동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 자, 여러분들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서 높은 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또 전류를 세게 할수록 진폭이 커져 음량이 높아진다. 지금 전류 방향이 바뀌는 주기로 음의 높낮이를 전류의 세기로 음량을 조절한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어폰은 이러한 진동을 공기를 통해 전달하는데 골전도 이어폰은 귀 주변뼈에 진동판을 밀착하여 진동을 뇌로 직접 전달한다. 자, 과정 네 번째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이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 1, 2, 3, 4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 골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진동판의 밀착 유무로 골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골전도 이어폰과 일반 이어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전도 이어폰은 귀 주변뼈에 진동판을 밀착하여 진동을 뇌로 직접 전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일반적인 이어폰과 달리 귀를 막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귀 내부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고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또 야외 활동 시 착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지금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공기 전도를 통해 주변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뇌에는 자극이 되므로 왜냐하면 공기 전도와 골전도 모두 진동을 뇌에 전달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장시간 사용하면 청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 이어폰을 사용할 때의 유의점이 제시되어 있고요. 골전도 이어폰은 일반 이어폰과 달리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각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과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청각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풀어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들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 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 8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 먼저 가자면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는 윗글의 내용과 낮은 남성의 목소리보다 높은 여성의 말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자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귀 내부가 습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3번 웨이도에서 공명하는 주파수의 범위는 웨이도의 길이와 반비례하며 소음성 난청 유무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죠. 4번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이 손상되거나 뇌로 연결되는 신경이 쇠약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진동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귀로 소리가 잘 전달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귀 주변 뼈를 매질로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되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9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9번 또한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9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9번의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바로 3번이죠. 윗글에서
청각신경이 손상된 경우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 되고요. 나머지는 어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하여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켜 손모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신호가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됨을 의미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알 수 있고요. 2번. 웨이도의 길이가 성인보다 짧은 유아는 공명 주파수가 더 높다는 내용을 통해 아기는 성인보다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번.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있으랬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어폰이 다양한 높낮이의 음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알 수 있고요. 5번.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골전도를 통해 듣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므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대화 중에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이 듣는 나의 목소리가 다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3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11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번에 보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일단 보기 먼저 가자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와 녹음한 목소리를 들을 때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묻는 문제였고요. 왜 2번인지 함께 보자면 윗글의 내용에 따르면 소리의 높낮이는 주파수와 비례한다. 또한 골전도와 달리 공기전도로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때에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깊고 풍성하게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녹음한 목소리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나머지 1, 3, 4, 5는 윗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보기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아니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지문인 가설 검정과 오류라는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지문, 가설 검정과 오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자면 첫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지금 우리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그를 전개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 가정이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자면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지금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게 경영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제목에 나왔던 가설 검정이라는 게 나왔네요. 신약이 효과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설 검정의 방법이라는 게 제시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가설 검정이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지금 가설 검정은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설 검정의 뜻을 정의해 준 거고요. 이 또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중심 제재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자, 지금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 것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런 전자,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이에요. 왜냐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신약이 효과가 있어야 그거를 시장에 팔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고요. 후자, 신약이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는 반대되는 가설이 되고 이를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은 귀무가설로 신약 개발을 예시로 들면 신약의 효과가 좋다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은 귀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가설 검정의 대립가설과 귀무가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 자,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죠.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게 결과가 되겠네요. 결국 우리 대립가설을 기준으로는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립가설을 못 사용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귀무가설밖에 없네요.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왜냐면 앞에서 우리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하진 못한다 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귀무가설이고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부 환자한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 대립가설을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가설 검정을 실행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을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자, 그렇다면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고 대립가설을 따른다는 거고 귀무가설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을 귀무가설을 포함하여 바꿔 쓰라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두면 되겠죠.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 이게 바로 기무가설이죠. 기무가설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기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자,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건 다른 말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기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자. 자, 그러면은 기무가설과 일치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대립가설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때는 기무가설을 버릴 수 없죠. 이는 다른 말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처럼 가설 검정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 내용일치 문제의 가설 검정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기무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해 기무가설을 사용하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요.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류가 정말 중요하고 이 두 가지 오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발생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한다. 자, 이게 두 가지 오류 중에 첫 번째 오류죠.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해요. 그걸 우리가 일종 오류라고 불러요.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을 이종 오류라고 한다. 자,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건 우리가 여기 두 가지 오류 중에 나머지 하나고요. 이를 이종 오류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다른 분야의 의사결정 오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지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다른 분야의 사례를 들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자, 여러분, 피고인은 유죄이다.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라고 가정한다. 자, 그렇다면 피고인은 무죄이다가 기무가설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죄랑 무죄도 우리 앞에서 봤듯이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에 해당하니까요. 자,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일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종 오류에 해당한다. 자, 우리 기무가설이 피고인은 무죄이다였는데 이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게 일종 오류.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는 기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게 이종 오류에 해당한다 했죠. 따라서 판결에서도 똑같이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 오류이다. 자, 여러분 이거 알아놔야겠죠. 이종 오류와 일종 오류 중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한댔죠. 내용일치 문제에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 중 더 심각한 문제는 일종 오류가 초래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자, 우리 여기 지금 얘기한 부분이 이종 오류의 결과죠. 실제로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종 오류의 결과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에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 자, 여기 후에 나온 게 일종 오류의 결과죠.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1중 오류의 결과가 더 크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회사가 신뢰를 잃는 것보다는 회사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의 문제가 더 크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에서는 회사가 신뢰를 위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또한 제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제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2중 오류죠.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게 1중 오류니까 이 1중 오류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1중 오류와 2중 오류가 서로 상반된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2중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그만큼 1중 오류는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2중 오류가 없어지는 만큼 1중 오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1중 오류와 동시에 줄일 수 없는 두 가지 오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까요? 따라서 가설검증 과정에서는 1중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일단 1중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가 유의 수준의 개념이고요. 가급적 낮게 정하는 이유는 지금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지금 내용전개 방식 예시가 사용되고 있고요.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의 시행 중 5번 이내로 1중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지만 지금 100번의 시행 중 5번 이내로 1중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유의 수준을 넘지 않았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죠.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쵸? 내용일치 문제의 유의 수준이 1%일 때 100번의 시행 중 1번 이내로 1중 오류가 발생한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한다.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의 유의 수준은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일 때에만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가설 검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의 수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평 변형 문제인 3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었죠. 우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중 오류와 2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A와 D에 해당하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1중 오류로 보기에서 1중 오류는 C에 해당하므로 A와 C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날 때는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란 얘기죠.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B와 D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C의 상황은 기무가설이 참이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상황이므로 1중 오류에 해당하고 B의 상황은 기무가설이 거짓이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2중 오류에 해당합니다. 윗글에서는 1중 오류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B보다 C의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5번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이기 때문에 B와 C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죠. 그 다음 문제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9번 같이 보자면 일단 윗글을 잘못 이해한 학생은 3번이죠. 귀모가설의 입증 방법은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해야 하는구나.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해야 하는 것은 대립가설이었고 그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우리 윗글에 1종 오류가 2종 오류에 비해 더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제시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가설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을 두어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1, 2문단에 따르면 가설 검정은 통계적 자료를 통해 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4번 1문단에 따르면 우리 가설 검정을 위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게 되죠. 5번 유의 수준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은 낮아지므로 반대로 기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5번은 적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1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1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일단 윗글에 드러나는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에는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라고 묻고 이에 대한 답으로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는 문답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윗글에서는 문답법을 확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사용되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는데 윗글에서는 가설검정, 대립가설, 기무가설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윗글에 드러나는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만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윗글에서는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가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윗글에 드러나는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4번 수직적 인수합병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윗글에서는 오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윗글에 드러나는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5번 딸기 품종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윗글에서는 마지막 문단에 예를 들어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윗글에 드러나는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2022년 시행된 고1 6월 학력평가 비문학 지문을 봤는데요. 이에 관련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